낚시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 낚시를 하는 이유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낚시를 가서 낚싯대 채비를 던져놓고 물을 보고 있으면 고기가 왜 안 물지 이런 생각만 하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평소에 너무 많으니까 낚시하는 동안은 낚시 말고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낚시를 마치고 오면 머릿속에 작업 공간에 여백을 만드는 효과? 그런 거를 하러 가는 거죠. 헤로도토스가 이제 진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게 원래 아테네 시장 골목에서 사람들한테 돈 받고 이렇게 역사 토크쇼 이런 거를 먼저 했고 나중에 그걸 기록한 게 이 역사라는 책인데 마라톤 전투 유명하잖아요. 마라톤 전투 거기서 이기고 승전보를 전하려고 전령이 42km를 뛰어와서 뭐 승전보를 전하고 죽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그 마라톤 전투를 서술한 대목인데요. 공격 명령이 내리자 아테네 사람들은 뛰어서 돌격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들이 죽으려고 발광하는 줄 알았다. 수도 적은 데다 기병과 궁수 지원도 없이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아테네 사람들은 훌륭하게 싸웠다. 우리가 아는 한 그들은 적군을 향해 뛰어든 최초의 헬라스인이었으며 페르시아풍의 옷을 입은 자들을 보고도 참고 버틴 최초의 그리스인이었다. 그때까지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눅이 들었기에 하는 말이다. 마라톤 전투는 오래 이어졌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중앙에서 그리스군의 대오를 돌파해 내륙으로 추격했다. 양쪽에서 적을 제압한 그리스군은 두 날개를 오므려 중앙을 돌파한 페르시아군을 공격했다. 여기서 이긴 아테네군은 바닷가에 이를 때까지 도주하는 적을 추격해 베고 적선을 납포했다. 혼전 중에 트라실리오스 장군의 아들 스테실라오스가 전사했다. 에오프리온의 아들 퀘네게이로스는 적선의 고무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도끼에 손이 잘려 쓰러졌으며 그 밖에도 이름 있는 아테네 사람들이 숱하게 전사했다. 그러나 마라톤 전투의 페르시아인 전사자는 6,400명이었지만 아테네 전사자는 192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굉장히 이렇게 묘사가 생동감이 넘치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들이 이 헤로도투스 이 책에는 되게 많죠. 투키디데스는 그렇게 문장이 화려하지 않은데 되게 꼼꼼하고 뭐랄까 치밀해요. 문장이 이 헤로도투스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역사를 서술했냐 하면 자기가 기록한 역사가 미래에도 계속 반복될 일들에 중점을 두고 기록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정파들 사이에 막 정권을 빼앗고 뺏기고 하는 이런 내란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내란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란이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미래에도 계속 나타날 거라고 이 투키디데스는 예측을 했죠. 그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도시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내란은 잔혹한 정도가 다르고 여건에 따라 양상이 달라져도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내란이 계속되자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말의 뜻이 달라졌다.
만용은 충성심으로 통하고 신중함은 비겁한 자의 핑계가 되었다. 절제는 남자답지 못함의 다른 표현이고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 하나 실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충동적인 열의는 남자다움의 징표이고 배후에서 꾸미는 음모는 정당방위였다. 과격파는 언제나 신뢰받고 그들을 비판하면 의심을 받았다. 성공적으로 꾸민 음모는 영리하다는 증거였고 음모를 미리 적발하는 것은 더 영리하다는 증거였다. 음모에 미리 대비하면 당을 전복하려 하며 반대파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모든 악의 근원은 탐욕과 야심에서 비롯한 권력욕이었고 일단 투쟁이 시작되면 광신행위를 부추겼다. 정파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을 전리품으로 챙겼다.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면서 극단적인 잔혹행위를 일삼았다. 정의와 국익을 무시하고 반대파보다 더 잔인하게 보복했다. 내란으로 인해 그리스 세계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고상한 성품을 나타내는 순박함은 조롱거리가 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세상은 이념적으로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고 상호불신이 유행했다. 이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내란 때의 그 세태를 묘사한 대목인데요. 이게 되게 우리 현대 정치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그런 풍경 같지 않나요? 그게 이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세계에 있었던 기록들인데 이걸 읽다 보면 20세기, 21세기 한국 사회의 모습하고 겹쳐지는 대목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가지고 아, 우리나라 왜 이렇지? 라고 어떨 때는 좀 열패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위로가 좀 돼요. 아니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인류 문명사 전체가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었구나. 이게 우리가 뭐 특별히 문제가 많거나 못난 사람들인가 아닌가 보다. 이런 위로도 좀 받게 돼요. 이 헤로도토스하고 투키디데스는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 겹쳐서 살기도 했고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니까 키케로가 로마 시대에 이미 로마 공화정 말기에 이미 뭐 역사의 아버지를 헤로도토스라고 얘기를 했고 랑케는 역사 창시자를 투키디데스로 봤죠. 근데 거의 동시대 인물이니까 누가 뭐 아버지냐 가리는 거는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데 이제 역사가로서의 어떤 수준이나 사실을 다루는 어떤 엄정한 태도 이런 점에서는 투키디데스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역사의 원래 기능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헤로도토스를 뭐 역사의 아버지라고 해도 상관없죠. 네. 근데 이제 투키디데스가 헤로도토스를 디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헤로도토스를 딱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 문맥을 읽어보면 뭐 자기는 산문 작가하고 다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청중들을 즐겁게 하는 데 이렇게 목적을 두고 쓰지 않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영원히 그 기록될 가치가 있는 사실들을 기록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그래서 투키디데스는 헤로도토스가 역사가로서 좀 흠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당대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이야기꾼이잖아요. 헤로도토스가. 그러니까 그 디스한 것도 재밌어요. 헤로도토스 대 투키디데스. 헤로도토스는 역사 톡쇼의 제왕이었고요. 투키디데스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배치해서 또 신화와 전설을 최소화해서 역사책다운 역사책을 쓴 사람이죠. 그대가 듣고 싶은 역사는 어떤 스타일인가요?